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을 국제정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련, 미국, 중국 공산당, 이승만 대통령, 김일성 각각의 입장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각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따라서 전개 과정, 결과, 이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전으로 끝난 이유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일성의 기습 남침, 그 이후에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하는 북진, 그 다음에는 중공군의 남하, 마지막으로는 길고 긴 장기전. 첫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950년에서 1953년까지 6.25 전쟁은 지속됐지만 첫 1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결정돼 버립니다. 6.25 전쟁은 스탈린에 의해서 시작되고 스탈린에 의해서 전개되고 또 스탈린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미국 유엔의 참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참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많은 부분들은 스탈린의 계산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많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스탈린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내전에서 성공한 마오쩌둥의 중국이 급부상하는 것을 스탈린은 원치 않았습니다. 서방 세계와 중국 공산당이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스탈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6.25의 결과로 얻어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압록강까지 올라왔을 때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참전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개됐고요. 중국은 참전하게 된 겁니다. 중국이 참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점령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고요. 많은 인명피해를 났습니다. 이후에 서방 세계와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되고요. 또 외교적으로 고립됩니다. 그러면서 고립된 세계에 있어서 경제 제재를 받고요. 중국이 상당 기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패권국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스탈린은 정확히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스탈린 입장에서는 위성국가인 북한을 통해서 부동항도 다 얻었고요. 또 동북아시아의 패권도 획득할 수 있었고, 또 미국과 유엔 관심을 돌림으로 인해서 유럽을 언제든지 러시아가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도 여러 가지로 모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계산했던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과 서방세계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북한을 실질적인 자기 점령지로 완성하는 것,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획득하면서 무승부로 6.25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 것이 스탈린이었습니다. 가장 바보짓을 한 거는 마오쩌둥인데요. 마오쩌둥 입장에서 보면은 국공 내전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대만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서방 세계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 정부를 인정받는 것이 사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이었죠. 그런데 스탈린에 의해서 6.25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중국은 여러 가지 기회를 잃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만 점령의 기회를 놓치고요. 서방 세계와 관계 정상화를 통하는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것도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외교적 고립,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상당 기간 중국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패권국으로의 성장이 더디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도 좀 부족했고요. 또 여러 가지 판단 미스도 있었겠죠. 기본적으로 마오쩌둥은 그러한 인명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는 데는 인명 경시와 사람을 갖다가 도구화하는, 그리고 소모품으로 보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상당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바보짓을 했던 겁니다.
트루만 입장에서도 중국의 대만 점령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중국 대만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리고 남중국해의 패권을 중국에 내주는 거고, 그것은 곧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 대만 점령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트루만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보다 실제로는 유럽의 안보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모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6.25 참전을 통해서 미군과 유엔군이 오랫동안 이제 주둔을 하고요. 또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루만 입장에서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 이렇게 동북아시아 이렇게 군사 동맹을 형성할 수 있었고요. 유엔군 창설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 공산주의를 포위하는 그러한 동맹을 결성할 수 있었습니다. 트루만 입장에 있어서도 무리하게 희생을 하면서요, 이렇게 맥워더 장군이 원하는 북진 통일을 완전히 성공하고 그 자유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그러한 것에는 너무 많은 희생을 따르고, 또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너무 많은 소모전으로 인해서 유럽의 방위가 이렇게 소홀히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트루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그리고 유럽 지도자 입장에서도 맥워더의 존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맥워더 장군은 군인 입장에서 왜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막아내서 자유주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맥워더 장군은 철저히 군인이었고, 트루만 대통령은 철저한 외교가나 정치인이었죠. 김일성 입장에서는 소련의 위성국, 하수인으로다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한을 점령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겠죠. 대한민국의 전역의 이익을 소련에 들어 바치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왕조를 건설하면 된다. 뭐 이런 것이 어린 김일성의 그 소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변변한 그러한 그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안목, 이런 것을 이 사람한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6.25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 미스와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6.25 전쟁에 실패했던 것을 다른 공산주의자, 특히 박헌영이나 많은 공산주의자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1인국 수령국가 건설은 성공합니다. 그것이 이제 3대까지 이어지는 게 지금 북한 공산당이고요. 그것이 조선 왕조보다 더 심한 세습 정치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우수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는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나라의 약소국가의 지도자였죠.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거기 그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많은 사립대학 중에서 프린스턴 대학이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런데 인종차별이 가장 심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출신들 신학을 제외하고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 별로 없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상태에 있어서도 국적도 제대로 갖지 못한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고 또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천재적이죠.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정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1953년에 된 이유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의 기회를 잃으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는 것. 그러니까 자유대한민국에 의해서 한반도 통일이 요원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각국의 전략을 손바닥같이 꿰뚫고 있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우수한 지도자를 가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뒷받침돼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력이 또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천추의 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6.25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흔히들 이걸 가지고 뭐 군사주권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하수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외교 전략이라는 것은 4대,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의 제후국으로서의 중국에 의지해서 오직 외부 세계는 오랑캐라고 그러지만 아무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그러한 나라가 그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각국의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막아내는 것은 탄탄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탁월한 전략이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걸로 증명이 됩니다.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국방비를 들이지 않고 미국의 도움으로 상당 경제 성장을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룰 수 있죠. 공산주의가 준동하던 시절, 지금 평화시에도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남한을 북한에 들어바치자는 사람이 곳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방 당시나 6.25 당시에는 전역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에 선동당하고 공산주의가 활개를 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그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공산당이라든지 주사파들이 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자주적인 통일이 있나요? 자주적인 통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꼭두각시, 지금은 종중 매국 세력이 중국 공산당한테 대한민국을 들어바치기 위해서 자주국방, 그리고 주체적으로 통일하자, 그러는 선전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장제스 입장, 장개석으로 알려져 있죠. 장개석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장개석 입장이면 계속 3차 대전이 일어나든 무엇이 되든 전쟁은 계속 확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야지 본토 회복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장제스 입장에서는 정말 천추의 한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대한 중국 본토를 다 잃고 그 조그만 대만 땅에 들어가서 다시 국가 역할의 목표를 본토 회복으로 잡았을 때 얼마나 많은 한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변동되고 크게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곧 장제스에게는 기회였겠죠. 그러니까 장제스는 끝까지 전쟁을 원했지만 이 역시도 이 사람은 대만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것이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탈린은 동북아 패권을 가졌고요. 김일성이라는 꼭두각시를 앞세워서 위성국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부동항을 얻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고립화 전략에 성공했고 중국과 서방 세계의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탈린이 가장 큰 위너죠. 마오쩌둥 가장 바보짓을 했죠. 백만이라는 사람은 전사자를 만들었고 외교, 경제적으로 유교를 통해서 고립됐고요. 대만 점령의 기회를 잃어버렸죠. 트루만 입장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일본,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대만, 그 당시는 대만에 지금 빠졌죠. 그렇게 중국을 포위하는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포위하는 그런 동맹을 맺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유엔의 6.25 참전을 통해서 반공산주의 동맹을 또 결성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트루만 대통령의 성공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지 못한 건 상당히 아쉽죠. 김일성 입장에서는 식견도 아등하고 무모한 전쟁,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지만 독재국가의 완성은 전쟁 이후에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모든 라이벌을 다 6.25를 핑계로 다 제거할 수 있었고, 그걸 전 세계에 유례없는 3대 세습 체제를 완성해버렸죠.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 부분 노력을 많이 했고, 정확하게 외교적 관계, 그리고 국제적 안목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한반도 통일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진 한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틀을 마련했고 또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으로 편입시키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제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러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죠. 좌파는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에 들어바치려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리고 우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익에만 급급하고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만 존재하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입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영원히 주둔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25 이전에. 유럽이 우선순위였고요. 일본 정도의 방어선을 통해서 공산주의 남하를 막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현재 달라졌다고는 하지만은요, 자국인들을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또 희생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전략에 의해서 미군이 주둔하게 된 거고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문화전쟁, 그리고 소리 없는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북에 두고 또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대한민국의 곳곳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잘 가르치고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잘 전달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중국이 차츰차츰 가난과 여러 가지 혼란에서 벗어나고 고립화에서 벗어나서 중국이 서방 세계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중국은 세계 공산화 전략을 수정해서 여러 가지 소리 없는 전쟁을 만들어냈죠. 지금 우리나라의 안위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전 세계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의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또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6.25 당시에는 고립화되고 상당 부분 가난해서 먼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서방 세계와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또 경제 발전, 그거에 따른 군사 대국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동북 공정을 통한 패권 국가로서의 성장, 그리고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에다 요구할 정도로 중국은 부상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바로 국권을 잃고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국제정치, 국제대외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이 6.25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잘 키워나가야 할지, 그리고 능력 있고 국제적인 안목, 이렇게 외교적인 안목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국제 지도자, 그리고 국내 지도자를 어떻게 키워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보셨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